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이른바 명룡대전을 벌이는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원 후보의 국비 지원 공약에 사탕 발림이라고 지적했고, 원 후보는 지역을 위한 이 후보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추궁했습니다. 파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세종과 대구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후 넉 달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대만 문제를 두고서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전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포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의료대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에 전공의 협의회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브리핑에 나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부탁합니다. 누구나 열정이 과하면 실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열정과 정성만 인정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팔과 어깨를 내밀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중 대표 한 명이라도 5분만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외람되지만 감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같은 발언에 윤 대통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전공의 사이의 만남으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의료계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의료계 대신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 교수들에겐 소송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은 법원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본소송보다 앞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원 결정의 과정, 그리고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법원은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지 교수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교수들의 주장대로 정원 확대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사수 증가로 생기는 의사들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 측은 법원이 교수들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추가 소송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의대생도 본과에서 예과로 갈수록 법률상 이익 침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적 격이 쉽게 인정될 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고소송의 결론이 이 전체의 결론이 될 겁니다. 정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터지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업무는 간호사들이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공백 사태가 7주째에 접어들면서 간호사들도 이제는 지쳐버린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도 병원을 지켰던 간호사조차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있었던 10년차 간호사 김모 씨는 최근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업무 강도와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탓입니다. 환자가 한 분 사망을 하셨는데 의사도 없고 이제 환자가 사망한 채로 한두 시간 가량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의사 부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최근에는 의사 대신 의료 행위를 하도록 종용받기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심전도 찍는 법을 알려줄 테니 심전도를 한번 찍어보지 않겠느냐. 환자가 많은 병동으로 파견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병원 간호사는 자신이 소모품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버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간호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공의 파업 이후 정부가 간호사에게 허용한 업무에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처럼 고난도의 시술도 포함돼 간호사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비상경영 체계로 들어선 병원들이 앞으로 임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탈하는 간호사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줄고 있고 지출마저도 계속 이게 유지되면 좀 임금 지급이 안 되겠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의료 공백을 온몸으로 막아왔던 간호사들마저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젯밤 파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세종과 대구에서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은 타버린 건물 잔해에 연신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파주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펑 터지는 소리가 났고요. 네, 불길이 많이 세가지고 바로 또 신고하게 됐습니다. 산 쪽에도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소방은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30여 분 만에 큰 불을 잡은 소방당국은 밤새 굴삭기 등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세종 금남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SUV 차량이 모두 불에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대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시작된 차량 한 대가 모두 탔고 주변 차량 일부가 그을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자지구 안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영국과 호주의 구호단체 직원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또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에 단체 이름이 크게 적혀 있지만 폭격으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수습된 시신들은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고 적힌 방탄복 차림이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여권은 서방 국가의 여권입니다. هذول اللي بيعملوا طعم للنازحين من غزة وإشي وما شفنا اليهود إلا ضاربين الأجانب اللي بقلبهم وهي اللي صار. 이스라엘이 구호단체 차량을 폭격하면서 호주와 영국, 폴란드, 미국 국적자 등 단체 직원 7명이 숨졌습니다.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미국은 분노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We were outraged to learn of an IDF strike that killed a number of civilian humanitarian workers yesterday from the World Central Kitchen. I understand tha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been completed today and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의 실수였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 등을 약속했습니다. לצערנו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יה מקרה טרגי של פגיעה לא מכוונת של כוחותינו באנשים חפים מפשע ברצועת עזה.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군사 작전은 지속하겠다며 하마스 제거와 이란에 대한 맞대응 등을 예고했습니다.
בכל רחבי המזרח התיכון שהמחיר על פעולה כנגד ישראל יהיה מחיר כבד. 해당 구호단체는 구호 활동을 지속할지 검토에 들어갔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식화하면서 중동은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의 예민한 대만 문제를 두고서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중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 만에 이번엔 전화통화로 1시간 45분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정상통화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he emphasized that the U.S.'s endu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중 정상통화로 양자관계와 공동관심 문제를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강조하며 대만 독립활동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기술 전쟁을 둘러싸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으며 마약 퇴치 협력과 군대 간 소통,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중 정상통화는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 재무장관과 국무장관도 곧 중국을 방문해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 양식장에서 일하던 60대가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치는 사장을 500m 넘게 끝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60대는 받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한 외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 주변 양식장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양식장 사무실에 있는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의자는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500m 넘게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지나가다 봤어. 어저께 경찰 들어가셨네. 폴리스 라인 치고 흉기 조사하고 했었더만. 피해자는 쓰러진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주지 않아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임금도 아닌데 인정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이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 통해서도 조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소주병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신발로 때리기까지 한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의 충격적인 이야기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강세훈 기자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고 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가 사비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비 써. 고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고 씨는 아무런 말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축협노조는 고 씨가 재판부에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아직 쾌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인 만큼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고 씨는 농협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 2월 강남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 안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DJ 측 변호인이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숨진 배달 기사 측의 잘못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유명 DJ 안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안 씨는 사고 당시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속된 뒤 2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안 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 씨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며 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신호 위반을 하는 등 차를 제어하지 못했던 상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17차례 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한 어르신은 500만 원을 들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다행히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백발의 70대 남성이 다급하게 경찰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경찰관이 물을 건네며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이 남성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며 2,7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한 대로 500만 원을 뽑아 충남 당진에서부터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한달음에 온 겁니다. 걸려온 전화를 1시간 20분 동안 끊지도 못한 채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딸의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빠 핸드폰에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딸로 왔어요. 전화. 너랑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당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실제 딸과 연락이 안 됐는데 경찰이 곧바로 나서 찾아냈습니다. 원래 피싱놈들이 그렇게 해요. 정신 혼쭐을 빼놓아야죠. 계속 전화 끊지 마라 그러고 끊는 순간 해코지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경우가 30%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일 확률이 높다며 일단 112 신고부터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입국길이 열리지 않자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어제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황을 전했는데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5년도 채 안 된다면서 팬들에겐 할 만큼 했다, 괜찮다라며 고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는데요.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3명이
밖으로 날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풍의 위력은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강했는데요. 또 다른 가정집의 아파트 창문이 폭격을 맞은 듯 깨지면서 아이의 머리 위로 유리가 떨어집니다. 놀란 여성이 황급히 아이를 들쳐안고 피했지만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결국 건물 밖으로 날아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두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와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에 뽑혀나간 가로수만도 1,600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무려 100여 마리가 쇼핑센터에 난입하는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중국 광둥성의 한 쇼핑센터 애견 카페에서 허스키 100여 마리가 집단 탈출해 쇼핑센터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 한 명이 애견 카페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거였는데요. 직원들이 구운 닭다리까지 동원해 재빨리 허스키 포에게 나선 덕에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대소동은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 같다. 허스키들의 위대한 축제라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4.10 총선이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한동훈 위원장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를 워싱턴 DC로 만들겠다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청년들에게 세종시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세종시를 워싱턴 DC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새로 출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 거기에 덧붙여서 결정적으로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곳 세종을 찾아 새 시대를 열겠다며 캐스팅보트 충청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야권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감옥에 가서 영치금을 챙기고 책도 써서 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씨도 들어가면 그렇게 영치금을 많이 받아 챙기겠죠? 그리고 감옥에서의 숙이라고 하면서 책 만들어 팔지 않겠습니까? 중원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호소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장동 재판으로 온라인을 통해 틈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인 등판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재판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선 전날만이라도 불출석하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 요청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판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틈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울산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원에 가세했습니다. 유세 도중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전직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거 유세전 등판에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한미일 공조 균열 등의 사례를 꺼내들며 문 전 대통령 등판에 맞불을 놨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른바 명룡대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원희룡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간 정말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고 모든 상황들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대선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정체돼 있는 계양 발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정권 심판론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는 교통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후보는 지난 2년간 교통 문제를 어떤 기관과 협의했는지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국토부 차관과 LH 관계자와 협의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원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국비 지원 공약 재원 마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탕 발림 아니냐.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 국비는 1,000억 원까지, 그리고 지방 매칭으로는 300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서 원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역 재개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이름을 대보라고 요구하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저출생 문제를 두고 원 후보는 계양 정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따져 물었고, 이 후보는 국가적 과제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수백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선거구가 지역구 49곳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 박빙의 승부처가 어딜까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 49개인데 이 49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저쪽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권혁기 민주당 상황부실장은 50곳에서 70곳 정도를 백중세로 보고 있다며 오차 범위 안에 움직이는 곳이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국 박빙의 승부처를 예상해봤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아니거나 복수의 조사에서 지지율 접전 추이를 보인 곳은 승부처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서울은 정치 1번지 종로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동작을, 영등포, 을 등 10곳이 최근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연수, 갑 등 3곳이, 경기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성남, 분당, 갑을 등 모두 10곳이 승부처로 꼽힙니다. 강원도는 원주, 갑을 포함해 3곳, 전통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은 승부처가 모두 11곳으로 분석됩니다.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인 김해 갑과 양산 갑을, 부산 사상과 북을, 강서 등 부산 경남은 총 9곳에서 지지율 반집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총선 판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행 선거법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 냈는데, 비례대표 후보는 유세차와 마이크를 쓸 수 없어 선거운동에 불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한 조국혁신당의 유세 현장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유세 현장에 흔히 볼 수 있는 유세차도 마이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만 됐기 때문에 마이크도 쓸 수 없고 유세차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 탓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2006년에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정당이 출현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4050 생애 첫 주택 지원과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등 4050 세대를 위한 정책 공약도 발표하며 핵심 지지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참 꼴짝하다, 누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뉴스 돋보기 오늘은 정치부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 기자, 일단 올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62.8%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선거 사무가 마비됐던 지난 총선 때는 40%대였는데 이제는 업무가 정상화되고 윤석열 정권 들어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태국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약 1,600km를 이동한 한 가족의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네, 왕복 1,600km를 이동해서 선거를 했다는 건데 저희도 좀 본받을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레부터 사전투표 시작되잖아요. 네. 관측은 어떻습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통념이 있었죠.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기록했던 지난 21대 총선 땐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 기록을 뛰어넘었던 지난 대선 때는 보수정당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표심 결집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2030 세대 가운데 보수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나와서 이 수백 표 차이로 갈리는 초접전지 판세를 뒤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인데요. 이 성상납 발언으로 좀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하루 만에 어떤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됐었죠. 예.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김 후보는 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화여대 입장문에 이어서 역사자로서 증언의 바탕을 둔 내용이라 반박을 했었는데 이 기록에 실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여기에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 선대위가 사과를 권고했다라는 공지를 띄운 다음에 이 김 후보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SNS에요.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며 쉽고 흥미를 끄는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혐오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이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깔려 있겠죠? 맞습니다. 앞서 이 국민의힘도 성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며 진화에 나섰고 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이른바 목발경품이라는 막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양당의 진정성을 보고 표를 결정하는 중도층 표심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야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4.3 추념식이 열리는데 누가 참석합니까?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요. 지난번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었죠.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참석을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는데요. 빠듯한 현장 유세 일정에 제주에 내려가지 못하고 대신 윤재호 원내대표와 비례정당 국민의힘의 인유한 선대위원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념사업회 층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불참 소식까지 이어지자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라는 비판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요, 과거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4.3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번 불참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4년 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바로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한 적응 훈련도 무사히 마쳤는데요. 푸바오를 태어날 때부터 보살펴온 강철원 사육사는 어제 갑작스런 모친상을 당했지만 푸바오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판다 부부를 보냅니다. 4년 후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째, 아기 판다에게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에 푸바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름 뜻처럼 우리 국민에게 큰 행복을 선사한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바오가 전세기를 타고 중국 스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로 이동하기까지 반도체 수송에 쓰이는 특수 무진동차, 외부 충격에 안전한 케이지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됩니다. 그 위에는 관심 갖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옳지. 잘하네, 푸바오.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을 도와온 강철원 사육사는 전문가와 함께 전세기 안에서 푸바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 사육사는 어제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했는데 예정대로 푸바오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의 배웅을 위해 차에 실린 푸바오는 오늘 오전 에버랜드를 천천히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올해 1분기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시초가 상승률이 평균 공모가 대비 1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 지난해 평균 83.8%와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입니다. 증권가는 올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시장이 과열된 만큼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보다 18.9% 줄었는데 지난 20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연속해서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이 26.4%나 감소해 경기 침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352원을 넘기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곰의 손, 발을 꽁꽁 묶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연을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라고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동물원에 살고 있던 곰에게 마취제를 투약하는데요. 곧이어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 헬기로 이송합니다. 에콰도르의 동물원에 살고 있던 곰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인데요. 곰이 가게 될 곳은 국립공원 중 한 곳.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 지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곰이 새로운 서식지에서도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세발 자전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세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성인들이 출발선에 대기 중인데요. 엄청난 호응 속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의 한 장면인데요.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2시간 동안 레이스를 이어가야 합니다. 불편하고 작은 자전거를 타야 해서 쉽지 않은 행사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아이가 되어 동심에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민들 간의 연맹을 만들어서 축구 시범 경기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무를 잘라 골대를 만들고 잔디밭 대신 흙밭에 분말로 선을 그어 간이 축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축구 강국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인 리오 브랑코입니다. 9월 본격 리그 시작에 앞서 원주민 연맹의 축구 리그 시범 경기가 열린 건데요. 원주민 연맹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치 아래 열리는 대회입니다. 내년엔 원주민 연맹 챔피언십이 막을 올린다는데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등 여러 국가의 원주민 연맹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남자 배구 대한항공이 OK금융그룹과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해 통합 우승 왕좌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은 프로배구 사상 첫 4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OK금융그룹은 송이채 대신 공격력이 강점인 박성진을 선발로 출전시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듀스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대한항공이 1세트를 가져갔지만 2세트부터 홈 관중의 응원에 힘입은 OK금융그룹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쿠바산 폭격기 레오의 폭발적인 득점력에 부진했던 신호진까지 살아나며 2세트를 9점 차로 가져갔습니다. 3세트까지 연달아 내주며 무너지는 듯했던 대한항공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정지석과 임동혁의 활약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대한항공은 5세트 13대 13으로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정한용의 시간차 공격에 이은 김민재의 속공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 승리하며 대한항공은 통합 4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정규리그 4연패는 프로배구 초창기 왕조를 열었던 삼성화재의 3연속 통합 우승을 뛰어넘은 새로운 기록입니다. 이런 역사를 일단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고요. 항상 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이나 이런 것들 꼭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8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OK금융그룹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레오의 활약에도 준우승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릴 텐데요. 하지만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와 전남 지역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8도, 대구는 12.7도 등 대부분 두 자릿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전 16도, 대구는 1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호남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